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 ICML 윗 기간 동안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자분 두 분을 만나게 돼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에피소드에 한번 모셨습니다. 그 미시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박준호님, 그리고 MIT에서 박사과정 하고 계시는 김태환님, 그리고 저희 항상 나오시는 게스트분이시죠. 네, 하이퍼엑셀의 이진원 CTO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96에서도 그 인퍼런스 토큰 경제학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토큰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현재 AI IDC가 크게 컴퓨트 바운드와 메모리 바운드 이 두 가지의 바틀렉에서 어떤 성능이 제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곧 이진원 CTO님과 함께 그 토큰 다이내믹스도 더 깊게 한번 파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트 바운드, 메모리 바운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NVL 72, NVL 뭐 144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은 렉 안에서는 뭐 이제 구리선으로 연결을 하고 렉 투 렉, 그다음에 이제 뭐 IDC 사이, 그다음에 인터넷은 당연히 옵틱스로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저희 준호님과 태한님과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옵틱스를 칩과 칩 사이, 칩 투 칩까지 끌고 와서 밴드위스를 더 한층 뭐 OOM을 뛰어넘는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 분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 분야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젊은 연구자분들, 또 사업적으로도 꿈을 꾸고 계시는 이 두 분을 모시고 실리콘 포토닉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 태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 분 백그라운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고 저희 오늘 메인 토픽으로 넘어가 보는 걸로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제 바이오그래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부는 UC 버클리에서 ECS랑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하는 도중에 반도체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너무 분야가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좀 미래도 밝은 것 같아서 박사를 미시건 대학교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일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저도 학부를 이제 버클리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었고요. 그 당시 준호도 거기서 이제 친구로 만났었고, 이제 MIT 박사과정 입학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뭐 AI 드럭 디스커버리나 바이오랑 AI를 접목하는 걸 연구했었고, 근데 거기서도 사실 바틀넥이 좀 하드웨어 쪽이라서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준호랑 우연히 새벽에 전화를 하다가 좀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호님도 지금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엑셀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이진원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LLM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엔비디아가 가는 길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베라루빈 같은 거 NVL 뭐 72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144 이렇게 렉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GPU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베이스가 구리선으로 최대한 많은 GPU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리로는 약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AI 반도체 씬에서 사실 광학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From Memory to Photonics 시작하시죠. 자, 그럼 저희 이제 Memory to Photonics 한번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메모리 투 포토닉스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모티베이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ML 관점에서 왜 포토닉스가 중요한지 먼저 좀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AI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계산을 하는가가 있고,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하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마 저희가 소개를 드릴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인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GPU나 뭐 TPU 같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성능이 잘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HBM 같은 곳에서 이제 SRAM이나 이런
장치들에게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뭐 주목을 받았던 연구,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간과 SRAM 간의 연결을 좀 어떻게 최소화를 해서 빨리 가지고 오고, 타일링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연산을 최대한 이제 그쪽에 몰아서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IO aware나 input output aware attention 같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디바이스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이제 모델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면서 엔지니어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델 크기가 엄청 커지게 되면은 한 모델이 디바이스 하나에 이제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쪼갠다거나 모델 패러럴로, 아니면은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경우에 이제 한 GPU가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배치를 쪼개서 다른 디바이스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학습된 거를 분할시킨 걸 다시 합칠 수 있는가, 뭐 이러한 연구들이나 엔지니어링 워크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규모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제 대규모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데이터 무브멘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제 컴퓨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무브멘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뭔가 조금 더 이제 더 큰 스케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초반에는 뭐 몇 년 전 혹은 10년 전에는 이제 이 한 장치, 디바이스 GPU 한 장치에서 얼마나 좋은 연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점점 커질수록 이제 다음 차세대 데이터 센터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로컬 장치에서 되게 디스트리뷰티드 무브먼트나 엄청나게 큰 장치로의 스케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 하나의 엑셀러레이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이제 랙 투 랙 레벨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아나운스를 했고, 이제 오픈 AI가 $30 billion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전력 기준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상식 밖을 벗어나는 전력 수준인 것 같고, 보시면 뭐 서울시 전체가 쓰는 전기의 60%인 것 같고, 다른 기사에서는 어떤 우타에 짓는 데이터 센터가 주변 온도를 4 Fahrenheit degrees Celsius, degrees Fahrenheit로 올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온도 자체가 생태계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막이나 아니면 바다에 올리지 않고 우주로도 오픈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의 그 사고 범주를 넘어선 규모이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스케일이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크기로 켜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칩이나 디바이스를 설정을 하면은 3axis로 이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스케일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Y축으로 이게 계속 쌓는 방식이고, 스케일 아웃은 이제 그 랙들을 계속해서 XXS로 쌓고, 또 위로도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방향으로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방법별로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뭐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애드를 하자면 이 scale up, scale out, scale across라는 이제 세 개의 엑시스 term이 이 포토닉스 업계에서 굉장히 좀 컨벤셔널하게 쓰이는 문구긴 하거든요. 센터를 스케일링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스케일링이 아니라 스케일 업을 하냐, 스케일 아웃을 하냐, 스케일 어크로스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렉 투 렉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칩 투 칩을 말하는 거냐, 뭐 데이터 센터 투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거냐,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업과 아웃, 어크로스 이 세 개를 조금 한번 저희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지금 X, Y, Z의 뭐 3축이라는 건 당연히 이해되는데, 이 업과 아웃과 어크로스를 한번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스케일 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렉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렉들 안에 아까 그 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U들이 엄청 박혀 있는데, 이제 스케일 업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 가장 밑에 층에 있는 GPU를 가장 위에 있는 GPU까지 잘 연결을 해주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렉 내에서 이제 GPU to GPU 아니면 칩 to 칩으로 어떻게 위로 잘 커넥트가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렉들 간의 이제 옵티컬 인터커넥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스케일 어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투 데이터 센터,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를 좀 디스트리뷰트 하려는 노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사이즈가 이제 거의 맨해튼 정도 사이즈가 돼버리니까 이걸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또 매니징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이터 센터별로 디스트리뷰트를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끼리 연결을 시킨다, 스케일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스케일 어크로스라는 개념인 거죠. 렉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 센터, 요 세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차세대로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은 앞선 소프트웨어 레벨이나 이제 하드웨어 어웨어한 뭐 코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 자체가
이 모두한 대규모를 고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틀넥이 될 거라는 이 정보에서 좀 자명한 이야기 같고, 그래서 사실 포토닉스 얘기를 좀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 바틀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진원님도 하이퍼 엑셀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GPU들을 아직까지는 다 구리선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구리선이라는 게 굉장히 싸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좀 리미테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게 밑에 있는 x-axis가 이제 연결 인터커넥트의 랭스예요. 1cm부터 네, 1km까지 가는데, 이제 짧은 단위에서, 짧은 거리에서는 코퍼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력 효율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패브리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싼데, 이제 문제가 미터 단위로 가게 되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옵틱스랑 비교를 했을 때. 그와 반면에서 이제 옵틱스는 이제 광통신 그거는 이제 에너지 per bit가 굉장히 이제 플랫합니다. 그래서 거리랑 별로 이제 상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거리의 옵틱스를 쓰거나 장거리의 옵틱스를 쓰거나 이제 별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플랫한 거죠. 카퍼가 아예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단거리 인터커넥트를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쌀 수가 있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rack to rack movement,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렉도 커지게 되면 렉 안에 이제 GPU 간의 거리들도 미터 단위가 될 텐데, 거기서도 이제 바틀넥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왼쪽 그래프는 시그널 로스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시그널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에서는 시그널 로스가 거의 없지만 장거리, 미터 단위로 갈수록 시그널 로스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 말은 이제 밴드위스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와 반면에서 이제 옵티컬 파이버 같은 경우는 시그널 로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리가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y-액시스가 거리고요. 그 다음에 x-액시스가 이제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 이제 밴드위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패시브 커퍼, 이제 커퍼 인터커넥트랑 파이버를 비교를 했을 때도 파이버가 이제 밴드위스 측면에서도 훨씬 이제 뭐 거의 2-3 orders of magnitude 정도로 이제 더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회사들이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구리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렉-투-렉 옵티컬 인터커넥트를 그러니까 상용화를 못 시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하려는 게 구리선으로 이제 주파수, 프리퀀시를 올려서 이제 밴드위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밴드위스를 올리려고 하면은 로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스킨 이펙트랑 다이엘렉트릭 로스라는 게 있어서 이제 메탈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오르면은 시그널 로스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구리선으로 밴드위스를 이제 높이는 데는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로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주파수 이상으로 밴드위스를 올리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리타이머나 DSP 같은 이제 시그널을 증폭시켜주는 시그널 에러 같은 거를 좀 코렉션을 시켜주는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전력 소모가 더 크고 패키징도 훨씬 더 벌키해질 거겠죠. 그리고 그 전력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열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스케일로 갔을 땐 아까 태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온도가 거의 뭐 화씨 4도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적으로도 안 좋지만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실리콘 포토닉스 아니면 이제 옵티컬 IO, 뭐 코패키지드 옵틱스 같은 거를 상용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옵틱스, 이 코패키지 옵틱스나 뭐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게 어느 단위에서 쓰이느냐를 봤을 때는, 일단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왼쪽은 이제 사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수준인 굉장히 패브리케이트이랑 패키징을 하기 쉬운 플러거블 옵틱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렉-투-렉 커넥션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USB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옵틱스를 위한 USB 케이블인 거고, 말 그대로 그냥 뺐다 꽂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렉-투-렉 인터커넥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board 옵틱스라는 거는 이제 이 플러거블을 조금 더 보드 위에 이제 인테그레이트 하려는 노력을 한 거고요.
코패키지드 옵틱스는 이제 아예 패키징에서부터 같이 ASIC 칩이랑 패키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ASIC 칩과 이제 뭐 옵티컬 인터커넥트 간의 거리가 밀리미터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그 다음에 옵티컬 IO는 아예 그냥 이제 리소그래피를 할 때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패브리케이트를.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거리가 가깝게 되고 ASIC 칩이랑 거의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리선으로 연결되는 그 거리도 거의 0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대신에 문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패브리케이션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이 플러거블 옵틱스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사실 케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광통신은 지금까지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 광통신 테크놀로지 같은 건데 그런 거는 패브리케이트 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이제 이거를 보드에 집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패브리케이션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칩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키노트 할 때 보여주는 그 NVL70이라든지 그 전용의 어떤 그 내부 광통신 칩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 패키지드 옵틱스 레벨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난번 제가- 키노트에서 예, 진원 제가 CTO님이 조금 더 잘 알고 부연 계실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은 그 올해 GTC에 보면 이제 루빈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그락의 그 LPU라는 걸 LPX로 해서 자기네 패밀리, 그 루빈 보면은 루빈 패밀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CPU 칩이 있어요. 이름이 나왔나요 벌써? 네, 스펙트럼 X인가 하는 그 CPU 칩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지금 딱 이 그림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루빈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라 루빈의 그 뭐 NVL72나 뭐 144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까 스케일 업 안에서 최대한 많은 GPU를 넣어서 스케일 아웃으로 가지 않고도 스케일 업만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 구리선으로 제일 많은 GPU를 연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서버 렉에 뭐 48U짜리 하이트를 이제 U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그 48U짜리 서버에 1U짜리 이제 서버들이 48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GPU들이 보통 이제 4개, 한 1U 서버에 GPU 4개가 들어가고 CPU 2개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쫙 연결하면은 뭐 72개 혹은 144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하고 그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제 옵틱스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CPU 관련된 칩도 그 말씀드린 루빈 패밀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엔비디아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제품도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기술이 이제 그냥 단순히 이더넷 허브처럼 꼽는 거에서 리토그래피 레벨까지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 키인사이트로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가 이제 뭐 CPU, 옵티컬 IO, 좀 더 이런 포토닉스 컴포넌트들을 이제 다이 레벨, 이제 실리콘 레벨에서 아예 그냥 같이 패브리케이트를 하려는, 패키징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인가 이제 마벨이 네트워킹을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이제 마벨이 셀레시오 AI라고 이제 이런 코패키지드 옵틱스, 그다음 옵티컬 IO를 하는 회사를 20억인가에 인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수가 일어난 3달 후에 폴라리톤이라는 이제 그런 다른 컴포넌트를 만드는 회사를 또 바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루멘텀과 코히런트, 이제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아는 회사들일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광통신 쪽으로 이제 코패키지드 옵틱스로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각각 2빌리언씩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킹에서 강자들인 엔비디아, 마벨 같은 회사들도 이런 포토닉스를 좀 더 자기네들이 vertically integrate, 자기네들이 이제 manufacturing부터 다 미리 먹어버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확실한 미래 방향성은 맞네요. 그쵸. 안 그래도 그 제가 엔비디아 젠슨 황이 나오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2, 3년 뒤에 뭐 코패키지드 옵틱스나 이런 매니팩처링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텐데, 자기네들은 다른 회사에 뺏기기 싫다면서 먼저 좀 프리패칭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그 매니팩처링 라인을 먹어버리겠다. 야, 물어봤다. 그래서 이제 왜 CPU, 왜 옵티컬 IO를 써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당연히 구리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밴드위스가 떨어지고 열 손실도 올라가니까 이 구리선을 굉장히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하려면 코패키지드 옵틱스, 이 구리선을 줄인 이 포토닉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포토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매트릭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이제 페타줄 per 비트라는 게 이제 비트를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이제 에너지 per bit이라는 단위고, 그다음 shoreline density는 이제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실리콘 웨이퍼가 있을 때 이제 그 웨이퍼의 이 shoreline이라고 하죠. 이제 가장자리에 얼만큼의 테라비트스 per second를 전송할 수 있는 옵티컬 인터커넥트를 집적할 수 있는지, 그래서 per 밀리미터인 거거든요. 이 가장자리 per 밀리미터에 얼만큼의 밴드위스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per bit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플러거블 같은 경우는 에너지 per bit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구리선이 가장 기니까 그런 거고, 이제 옵티컬 I/O 쪽 좀 더 그 다이랑 같이 인테그레이시 되는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에너지 per bit도 같이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 로스가 생겼을 때 다시 뭐 에러 코렉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앰플리튜드를 다시 올려줘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슈퍼비트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패키지드 옵틱 CPU나 이제 옵티컬 I/O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따라와요. 사실 엔비디아나 뭐 마벨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옵티컬 I/O랑 CPU를 하고 싶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밴드위스도 잘 나오고 이제 에너지 퍼 비트도 훨씬 더 낮으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같이 패키징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그 뽑아서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패키징을 같이 하게 되니까. 플러거블 옵틱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케이블이 페일을 한다면은 그냥 케이블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CPU가 페일을 하게 된다면 칩 전체를 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빌리티 측면에서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ASIC 칩 옆에 같이 포토닉스를 놓기 때문에 그 다음 그 ASIC에서 발생하는 열도 이 포토닉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같이 패브리케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매뉴팩처를 할 때 난이도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수율 같은 거에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제 플러그able 옵틱스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좋은 질문은 언제 전부 바뀌는가가 아니라 어느 파트부터 포토닉스로 옮겨야 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실리콘 포토닉스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개념 자체가 전기 신호를 바꾸고 빛을 보낸지, 그 다음에 다시 그 빛 신호를,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CPU나 ASIC 칩에서 어떠한 정보를 보내고 싶다. 이제 비트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옵티컬 엔진 트랜시버라는 게 이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빛에다가 이제 비트를 임베딩을 합니다. 그럼 그 빛이 이제 파이버를 타고 쭉 움직여가지고 이제 리시버 사이드에 가겠죠. 그럼 그 리시버, 그 받는 사이드에서는 그 광신호를 다시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받는 쪽 칩에서도 그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기 신호를 어떻게 광신호로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고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걸 이제 EO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Electro Optic Mod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 레벨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코패키지드 옵틱스 이런 거 안에는 항상 레이저는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항상 켜져 있고 이제 칩에서 오는 전기적인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 같은 게 있을 건데, 이런 파장 같은 게 있을 건데, 이 전기적 비트를 모듈레이터한테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그 모듈레이터 물질의 그 물질의 굴절률이 바뀌어요. 그 굴절률이 바뀌게 되면서 이 레이저에서 오는 빛의 위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페이즈가 바뀌게 되는데, 그 페이즈의 빛을 임베딩을 하는 거예요. 파이버를 타고 쭉 트래블을 해가지고 디텍터에서 이제 감지가 되고, 그 디텍터에서는 그 페이즈나 그런 거를 감지를 해서 비트를 다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모듈레이터는 세기를, 그 빛의 인텐시티를 바꾸지 않고 실리콘의 굴절률을 바꿈으로써 위상에 간섭을 줘서 이제 그거의 비트를 임베딩을 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그 EO 모듈레이터들은 다 그런 원리로 동작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쵸. 이게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티를 조절을 해가지고 비트를 임베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직접
켰다 껐다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장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레이저 앞에다가 어떠한 뭐 맴즈 같은 걸 넣어서 차폐막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그걸로 껐다 켰다. 이제 예.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스피드가 안 나옵니다. 레이저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복잡한 거라 이제 레이저가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 스피드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차폐막 같은 거를 놓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차폐막이 이제 막았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무브먼트의 스피드 리밋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면은 인텐시티를 조절을 하는 걸로는 이제 스피드가 안 나오니까 레이저는 항상 켜 있고 그 페이즈 위상의 이제 위상을 바꿔가지고 거기에다가 비트를 인베딩을 하면은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질에 전압을 가했을 때 굴절률이 바뀌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레이저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속도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지금 뭐 기가바이트에서 거의 테라바이트 단위로 가고 있는데, 이제 밴드위스가 이제 그렇게 테라바이트 정도로 가게 되려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겠죠. 근데 그 스피드를 캐치업할 수 있는 게 이 굴절률을 바꾸는 것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실린 빛이 지나가는 매체는 여전히 우리가 그냥 광섬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위상을 바꿔줘가지고 데이터를 인베딩을 하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레이저는 항상 켜져 있고요. 사실은 레이저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빛이고요. 하나는 그 모듈레이터가 달려있는, 이제 그 굴절률이 바뀌는 게 달려있는, 전압을 가하는 게 달려있는 다른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주게 되면은 그 위에 쪽으로 가는 빛만 이제 위상이 바뀌겠죠. 밑에 쪽으로 가는 빛은 위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어떠한 간섭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constructive, destructive interference.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전압을 가했을 때 이제 페이즈가 180도 돌아가가지고 이 두 개가 만날 때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에 있는 인텐시티는 0이 되겠죠. 빛의 세기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전압을 가했는데 360도가 되거나 전압을 안 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날 때 다시 합쳐져가지고 인텐시티가 1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를 굴절률 변화로 이제 바꿔주고 전압을 가함으로써 이제 그걸로 위상 변화를 주고, 그 위상 변화를 준 arm과 주지 않은 arm이 합쳐지면서 그게 인텐시티 변화로 바뀌면서 이제 그걸로 비트를 인베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모든 모듈레이터들이 이런 스키마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채널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채널이 한 미디엄에 동시에 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데 사실 포토닉스의 강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계속 진행해 볼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할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저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는 칩 어딘가에는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리콘의 가장 큰 문제가, 실리콘은 레이저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실리콘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인디렉트 밴드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빛을 만드는 좋은 매개체가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칩 위에다가 만들려고 하면은 다른 이제 세미컨덕터를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 포토닉 웨이퍼가 있다고 치면은 레이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인디엄 포스파이트 재료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실리콘 다이 위에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3-5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 수율 패브리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CMOS 프로세스가 사실 실리콘에 대해서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으로 레이저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만 실리콘으로 레이저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그 레이저를 만들어서 실리콘 위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이 레이저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이 본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뭐 루멘텀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 레이저를 잘 효율적으로 수율이 높게 갖다 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도 리토그래피 과정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 모듈은 다른 데서 가져와서 저 리토 레벨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리콘 리소를 하면서 같이 쌓으려면 쉽겠죠, 그나마. 근데 이제 아예 원자 단위에서 본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레이저를 실리콘 위에다가. 근데 이제 그 작업이 뭐 원자 단위로 본딩을 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서 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 지금 일반적인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층씩 이렇게 쌓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걸 가져와서 붙이는 다른 공정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인 건가요? 있죠. 이제 이거를 인더스트리에서는 heterogeneous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heterogeneous인 이유가 아예 다른 다이 두 개를 갖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heterogeneous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플러거블 옵틱스에도 레이저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 플러거블 옵틱스에서 레이저 만드는 것도 뭐 heterogeneous bonding을 할 때가 있고, 뭐 요즘에 코패키지드 칩, CPU 칩 같은 거 만들 때는 다 heterogeneous integration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리콘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굉장히 힘듭니다. 그 뭐 인디움 포스파이트 레이저랑 실리콘 레이저 같은 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거의 뭐 100배, 1000배 정도 효율성이 차이가 나니까 갖다 붙이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포닥을 하실 때 그 이쪽 heterogeneous integration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었어 가지고 이거를 뭐 UC 산타바바라랑 같이 패턴을 내서 인텔에 팔아가지고 인텔이 아직도 이제 자기만의 CPO 같은 거 칩을 만들 때 제 지도 교수님 패턴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그게 아마 한 2006년, 2007년쯤인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이 heterogeneous integration이라는 테크놀로지 자체는 이제 20, 30년 정도 된 테크놀로지인데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옵션 B는 당연히 밖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그쵸. 거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너무나도 인투이티브하게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당연히 벌키해지고 칩이랑 이게 같이 인테그레이트도 안 되고. 네. 질문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은 이렇게 다이를 버티컬로 스택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아니어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다이 칩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IO라고 하죠. 신호들이 밖으로 나가고 하는 거는 다 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면적이 커지는 거는 2차원으로 커지지만 변은 1차원으로 커지기 때문에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 대비 변의 비율이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위로 쌓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제 뭐 실리콘에서 뭐 TSV 같은 걸 뚫어가지고 그 위아래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3D IC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바위를 여러 개 버티컬로 쌓는 게. 그런 네. 어프로치들은 이 옵틱스 아니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런 것들. 참 이쪽이 정말 저도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는데 마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시도하고 성공하면서 해왔더라고요. 네. AI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 칩 사이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AI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래 그 발전소부터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칩, 그다음에 메모리의 크기와 밴드위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걸 다 알아야만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가 대략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지만 머리 아프긴 합니다. 이 레이어가 이렇게 딱딱 경계가 안 지어지고 너무 막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진원님만 하시더라도 이거 칩 만들려면은 사실은 저 위에 파이토치 가지고 모델 그 계산하는 것부터 이 아래 그 전자공학까지 다 알아야 이게 가능하신 얘기잖아요. 자, 그럼 맞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게 이제 포토닉스는 이제 웨이브 가이드, 이제 파이버가 하나만 있어도 이제 다양한 정보, 인포메이션, 빛을 이제 주파수가 다른 빛에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게 포토닉스를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전기 배선 코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네 개의 다른 정보를 보내고 싶다면은 네 개의 다른 이제 구리선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포토닉스는 선이 하나만 있어도 주파수만 바꿔서 그 주파수마다 각각 다른 정보를 인베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다른 주파수의 빛을 보내서 길 하나로 보내고 일단 디먹스라는 게 그 주파수가 다른 빛들을 각각 나눠줘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깁에서는 채널의 개수를 늘려야 되지만 빛은 채널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파장만 다르게 해서 정보를 인베딩을 하게 된다면은 채널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진원님이 말씀드린 그 이제 면적은 2D는 이제 제곱으로 늘어나지만 이제 그 변은 1차원적으로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멀티플렉싱을 하게 된다면 이거 이제 shoreline density라고 하거든요. 이 shoreline density가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변에는 구리선 같은 경우는 채널을 늘리고 싶다 이러면 변에 이제 한 변에 4개씩 들어가야 될 채널을 10개로 늘려야 되고 16개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제 CPO나 옵티컬 I/O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채널이 한두 개만 있어도 거기에 주파수를 여러 개를 그냥 때려 박으면 되니까 맞아요. 이 디먹스의 성능에 따라 당연히 바뀌겠지만 이 디먹스가 얼마나 촘촘한 주파수를 잘 흡관할 수 있느냐의 차이긴 한데 그래도 구리선보다는 shoreline density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주파수를 다르게 한다는 게 결국 빛의 색을 다른 색깔의 빛을 동시에 보낸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구리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영위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순히 2개의 신호를 구분하는 걸로 안 하고 요즘은 이제 막 4개 혹은 6개, 8개 이렇게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여러 개를 넣는 거, 비트를 여러 개 동시에 보내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손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구리에서 가는 볼티지를 가지고 0과 1을 구분하는 걸 그걸 더 세분화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조그만 노이즈가 끼더라도 잘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뭔가 동시에 여러 개의 색을 보내면은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변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PO에서는 온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패키징을 어떻게 잘 해야 이제 이런 먹스나 디먹스 같은 게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패키징 단위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같은 거를 진짜 굉장히 촘촘하게 0.3나노 단위 웨이브랭스로 이제 잘게 쪼갠다고 하면은 온도가 이제 1도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제 막 웨이브랭스가 시프트가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비트 같은 이 정보 같은 것도 섞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이제 구리선도 약간 이 먹스, 디먹스 같은 개념을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포토닉스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먹스랑 디먹스라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패시브예요. 그래서 아무런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이제 빛을 멀티플렉싱하고 디멀티플렉싱 하는 게 아무런 전압이나 이런 에너지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인베딩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 리시버 사이드에서 그거를 이제 다 프로세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빛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디자인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에피션트하고 컴팩트하게 포토닉스 디자인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포토닉스 칩이 거의 센티미터 스케일인 거예요. 이런 걸 하나 만드는데 거의 센티미터 단위의 그 면적을 쓰게 되니까 집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하나에 요즘에는 1.5나노 공정, 1나노 공정 이런데 포토닉스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스케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집적을 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집적을 하기 힘든 이유가 왜 이렇게 센티미터 스케일까지 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이제 빛이라는 게 파장이 마이크론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스케일의 빛을 가두려면은 디바이스 자체가 나노미터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다 마이크론 스케일에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이크론 스케일의 컴포넌트들을 합치다 보면은 밀리미터 스케일이 되고 센티미터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대신 아까 얘기하신 강점이 있잖아요. 그냥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때려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왜 집적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연히 집적을 많이 할수록 밴드위스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닉스도 사실 똑같은 거죠. 집적을 많이 할수록 컴포넌트가 늘어날수록 밴드위스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레인의 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오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 예제들이 있죠. 멀티플렉서나 디멀티플렉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파워 스플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를 나눠주는 이제 디바이스를 말을 하는 건데 비슷한 개념인 거죠. 하나는 주파수를 나눠주는 거, 하나는 빛의 세기를 나눠주는 거. 이제 이거 두 개가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이 전공이 아니었고, 전 포토닉스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새벽쯤에 이제 준호랑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되게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무얼스 라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시퀀스가 이제 각 시퀀스의 단위, 그걸 할 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 당시에 이제 2년 전에 데이비드 베이커나 이제 하사비스나 점퍼 같은 분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이 디자인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생선 가시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되게 디자인이 unintuitive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차피 unintuitive한데,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라면 우리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딥러닝을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단순한 좀 생각이었고, 컨텍스트를 드리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컴포넌트 사이즈들이 그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한 컴포넌트 사이즈를 보면은 이제 먹스, 디먹스 하나의 밀리미터 스케일이고 파워 스플리터도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론 단위인데 뭐 2000 마이크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밀리미터 스케일인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라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이 인버스 디자인이란 걸 쓰면은 이런 먹스나 파워 스플리터 같은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론 스케일, 거의 막 2마이크론, 5마이크론 스케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막 50배부터 100배, 1000배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태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unintuitive하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물리한테 시킨 거예요.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한테 그냥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인투이티브한 디자인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이거를 인버스 디자인이 뭔지는 설명을 살짝은 해주셔야 뒤에가 이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한 이제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디자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좀 인투이티브한 지오메트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디바이스 성능을 보고 그거를 보고 다시 사람이 조금 더 트위크를 해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식으로 이제 사람 인투이션 베이스 시뮬레이션 그 루프였는데 인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 스펙을 먼저 정하고 그거를 알고리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고 뭐 주파수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그게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뭐 딥러닝으로 그런 개, 고양이 이런 거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게 그 결과를 먼저 보고 그러면 어떤 특징을 찾아야 이거를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을지를 뭔가 인버스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건 그냥 gradient descent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원하는 오브젝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바이스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게 수치화로 이제 되거든요. 포토닉스에서는. 그러면 그 매트릭에 대한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그 오브젝티브에 대한 gradient descent를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gradient descent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저 물리적인 형상이 사실상은 어떤 그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거고 모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냥 성능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놓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적화를 시키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인버스 어프로치를 해서 최적화 문제로 이 해를 한번 구해봤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밀리미터 스케일에서만 풀리던 문제가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도 갑자기 되는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신 거죠. 저렇게 색깔을 분리하는 어떠한 저런 물리적인 장치, 저 뒤에 이렇게 구멍 뽕뽕 뚫린 것 같은 저게 사실상의 어떤 형상인 건가요? 근데 구멍인 거예요. 실리콘의 슬랩에 뚫린 에어 구멍 같은 거죠. 이제 공기 구멍 같은. 저렇게 해놓으니까 컬러가 이렇게 디먹스가 되더라.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텍스트가 정확합니다. 왕창 생략돼서 그런 거지. 저 디자인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해왔더니 훨씬 작게 저런 게 되더라. 그래서 그 위치 실리콘이 채워지면 1이고 없으면 0인 되게 단순한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unintuitive한 디자인이 나온다. 이제 fabricate을 하기 힘든 디자인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메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소형 기계를 얻었지만은 이제 되게 많은 sacrifice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design constraint도 줘야 되고 이제 manufacturability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은 되게 이런 뽕뽕 뚫린 구멍들이 있는데 이 뽕뽕 뚫린 구멍이 실제 이 fabrication 진행할 때 그대로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optimization cost도 있어서 뭔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처음에 마지막 결과가 잘못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떠한 시작점의 바탕으로 어떤 파이널 디자인을 얻었다고 해서 그 파이널 디자인이 최적의 디자인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당시 이제 AI drug discovery 쪽에서 프로틴이나 그런 신약 개발 쪽 연구 같은 거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뭔가 문제가 되게 유사하다. 그래서 2024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과학자분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되게 비슷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들도 사실 프로틴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이제 어떤 애텀들이 있고 이 애텀들이 뭐 카본, 하이드로진, 옥시즌 같이 되게 분자나 이 아tom 단위에 있는데 그러면 이 너무 복잡한 것을 그 전에는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되게 비슷했어요. 과학자들이 이전에 있던 프로틴을 보고 이 현미경이나 이런 걸 들여다본 다음에 뭐 연력학도 있었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를 돌린 다음에 조금씩 바꿔보고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되게 레페레티브한 패턴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프로틴 쪽에서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이 과학자분들이 어떻게 하셨었냐면은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틴이 가진 그 기본 굴자 과학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를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엔티젠이나 엔티바디나 어떤 바이러스에 접목하는 이 엔티바디가 있을 때 이 맞닥뜨리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거기만 이제 건드린 거죠. 리파인먼트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포토닉스 쪽에서도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서 중요한 부분만 시뮬레이션으로 리파인먼트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웃풋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좋은 디자인이 있고 안 좋은 디자인이 있는데 그 정보 역시 다시 피드백 룹에 넣어서 아까 저희가 말한 낭비됐다는 optimization이 아니라 그 낭비된 걸게 아닌 피드백 룹으로 채용을 해서 다시 이제 룹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을 좀 한 거고 이제 프로틴 디자인 쪽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프로틴 구조나 이 기능을 하는 프로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뼈대를 디자인을 하고 그 뼈대 역시 만들 수 있어요. 원하면 되게 새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촘히 채워 넣어서 시퀀스를 디자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잘 완성이 됐냐 이 피드백 룹을 만들어지는 게 프로틴인데 포토닉스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아까 말한 타겟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크리닝을 해서 원하는 후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패브리케이션 단계로 가서 웰랩 같은 걸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보를 다시 얻어서 뭔가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식에서 준호의 교수님한테 설득을 할 때 저희가 클린앱을 쓰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모델 시뮬레이션은 잘 돌아갔는데 실제로 쓰고 싶을 때 제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제가 프로틴 구조를 렌더링 보여드렸어요. 몇십만 개 분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되게 촘촘히 이 생성된 아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틴도 딥러닝으로 됐는데 나는 이 2D 기판이나 이 디자인이 훨씬 나는 물론 복잡해 보이지만은 프로틴보단 간단해 보인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프로틴 단위도 됐는데 이건 안 될 리가 없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그 사진 한 번을 보여드리니까 바로 그러면은 랩을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실제 웰랩까지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게 넘어가기 전에 살짝 질문 드리면은 저희가 계속 포토닉스에 대한 어떤 배경을 하다가 두 분이 네네. 이제 집중하고 있는 연구 사이드로 스위칭을 하면서 이 문제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쭉 좀 달려오는 바람에 네네네. 약간의 이해 갭들이 생길 것 같아서 질문 드리면 이게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결국은 지금 현존하는 포토닉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 스케일이 밀리미터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칩에 집적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단위로 줄일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이제 거기서 살짝 문제를 줄이신 게 먹스, 디먹스 문제를 가지고 이 인버스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두 분이 하시는 어떤 연구의 핵심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슬라이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GPU나 CPU 이런 HPC의 집적도는 1년에 뭐 2년에 3배씩 올라가는데 이제 무얼스를 잘 따라가고 있지만 포토닉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 물리적으로 집적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애초에 그 서킷 단위가 이제 센티미터, 밀리미터 스케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집적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버스 디자인이라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적도를 올리려고 인버스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인버스 디자인에도 이 여러한 아까 보여드린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뭐 manufacturability라던가 yield라던가 optimization cost라던가 이제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태클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집적도를 높인다라고 얘기하신 게 집적도를 높이면은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가 좋아지는, 어디가 작아지고 예전에 못하던 걸 뭘 할 수 있게 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shoreline densit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구리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은 웨이퍼 이제 뭐 면적에 더 많은 디바이스를 집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포토닉스도 당연히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 돼가지고 이제 shoreline density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구리섬보다 훨씬 더 높은 밴드위스를 줄 수 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포토닉스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포토닉스도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촘촘한 주파수를 보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채널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포토닉스적인 관점에서도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먹스를 지금 이제 컨벤셔널한 방식으로는 이제 밀리미터 스케일로 제작을 해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shoreline density가 뭐 디먹스 채널이 밀리미터당 4개밖에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인버스 디자인으로 이거를 이제 뭐 2마이크론, 3마이크론 스케일로 줄이게 된다면 이 레인이 4개밖에 안 되던 거를 뭐 200개 막 이 정도까지 shoreline density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같은 뭐 칩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 훨씬 더 높은 밴드위스 혹은 같은 밴드위스 훨씬 높은 퀄리티, 손실이 훨씬 적은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쵸. 이론상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옵틱스에서는 이 전자공학에서는 그 안에 뭐 막 칩 설계를 하고 로직을 넣고 뭐 이런 우리가 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들을 하면 되는데 옵틱스에서는 그거를 물리적인 구조에서 걔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 구현하는 그 구조를 찾는 방법이 이제 두 분의 연구 주제인 거고 그거의 목적물로 훨씬 더 같은 쇼어라인에서 훨씬 높은 밴드위스를 내도록 하는 이 구멍 뽕뽕 뚫린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이 하시는 연구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태환님 아까 단백질 얘기 그쪽으로 살짝 돌아가서 네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 컨벤셔널 인버스 디자인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구멍 뽕뽕 뚫린 되게 작은 디바이스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떠한 랜덤 노이즈나 mid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저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현재 제가 봤던 파이프라인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후보군을 뭐 예를 들면 1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실제 패브리케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테스팅을 하고 그 중에 예를 들면 8개는 성능이 안 좋았고 2개만 성능이 좋았다고 하면은 그 8개는 아예 버리고 이제 그 후처리 분석을 하지 않고 2개만 가져가는 방식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좋은 디자인이 있고 나쁜 디자인을 얻었을 때 그 나쁜고 좋은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재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전에 했던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만약에 최종 디자인이 안 좋았다고 하면은 다 낭비가 되는 거죠. 좋은 것만 이제 저희가 킵을 하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오래 걸리겠다. 이 분야가 발전을 할 때 뭔가 이 피드백 룹이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에서 되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verifiable 하면은 문제가 어쨌든 결국엔 풀린다. 근데 이 포토닉스의 강점은 verifiable 하다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으로 이 디바이스가 잘 작동이 되는지 verify가 되는데 그럼 이걸 왜 피드백 룹에 넣지 않지라는 생각을 좀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틴 쪽에서 영감을 얻어서 2개를 합친다고 하면은 이제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쁜 거를 라벨링을 해서 그걸 저희가 피드백 룹에 넣어서 그 정보 자체를 이제 모델 쪽에다가 넣어준다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위쪽에 있는 거는 컨벤셔널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드린 뭐 10개 중에 8개의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버리자라는 현재 파이프라인이고 저희가 만든 파이프라인은 이제 모델에다가 좋은 디자인만 골라서 분포도를 학습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틴에서 뼈대를 추출한 것처럼 이제 포토닉스 뼈대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시작점을 이상한 랜덤 노이즈나 mid포인트가 아니라 되게 좋은 디자인에서 배워온 뼈대 틀을 이제 쿠키를 굽는다고 하면은 일단 틀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틀 속에서 뭔가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훨씬 빠르고 좋은 manufacturer friendly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게 네. 이제 밑에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태아님이 하신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verify를 하려고 하면 사실 웹랩에서 진짜 프로틴을 이제 synthesizer를 하고 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이 시뮬레이션 툴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막스웰 방정식 솔버가 이 시뮬레이션 컨디션만 잘 맞추면은 거의 이제 실제 패브란 디바이스 성능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패브리케이트만 잘 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verifier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는. 실제 팹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뭐 그 중에서 몇 개만 샘플링해서 테스트해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간에 성능이 있는 높은. 저희가 이제 이 업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RL environment라고 얘기하는데 보상 신호를 발생하는 RL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환경으로서의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수율이 높고 거의 정확하다. 사실 예, 현존하는 LLM들이 돌고 있는 선순환의 루프를 얘도 쉽게 돌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력을 느낀 거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 디자인을 했다고 해도 임상 실험을 한번 가능하면 해봐야 되고 실제 신약으로 넣으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패브리케이션의 갭이 좀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이터레이션이 빠르고 데이터 컬렉션도 빠른데 아직까지 그럼 왜 이 데이터 빅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쓴 모델은 이제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는 모델인데 이제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분포도를 학습하는 거고요. 이제 무수히 많은 좋은 포토닉스 데이터를 저희가 먹이면은 그거에 대한 분포도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왼쪽에 있는 저 디자인이 다양한 저희가 준 포토닉스 스펙이죠. 이제 웨이브랭스나 아니면은 저기에 주는 뭐 그러한 다양한 디자인 스펙 그 웨이브렉 1, 2, 디목스 같이 있다면은 그걸 주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의 데이터를 저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모델에게 학습시켜서 분포도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이는 초록색 이제 봉우리랑 이제 빨간색 봉우리가 그거입니다. 이제 포토닉스 데이터를 저 컴팩트된 디스트리뷰션에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한 번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저희가 저 디스트리뷰션에서 되게 랜덤하게 새로운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전에는 그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를 만들 때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몇 시간 동안 돌려야 되지만 이제 저희가 1초면은 10,000개의 디자인을 이론상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틀을. 그래서 이제 전에는 되게 몇 주가 걸렸다면 이제 1초 만에 10,000개의 디자인이 모델을 돌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틀은. 그래서 그 속도가 확 줄었고 그 속도만 줄었냐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좋은 디자인만 먹였기 때문에 되게 패브리케이션 프렌들리한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애초에 그런 데이터 위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속도뿐만 아니라 패브리케이션 단위의 바틀넥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가진 모델로 만든 이 뼈대 이 CVA 시드라고 시작점을 주게 됐을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완성된 디자인에 컨버지를 했고 왜냐면 저희가 좋은 디자인만 먹여서 틀을 이미 시작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faster convergence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anufacturability 분야에서도 보면은 저기 figure A에서 위에 디자인과 아래 디자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테스팅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 위에 있는 디자인이 훨씬 fabrication friendly 하죠. 왜냐면 밑에 있는 건 되게 아일랜드나 구멍이 뚫린 그 리전들이 되게 scattered 돼서 패브리케이션 할 때 너무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든 모델로 만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다 고려를 사항을 했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디자인처럼 되게 이쁜 디자인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것도 뭔가 베리파이어블하게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얘기하신 그러니까 완벽하게 베리파이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가 여기 이제 manufacturability index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이 디바이스의 performance, 그러니까 figure of merit과 manufacturability의 상관관계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만든 CVA로 모델을 뽑아서 CVA로 그 디바이스를 뽑아서 돌렸을 때 당연히 figure of merit도 높아야겠지만 manufacturability도 높아야겠죠.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뭐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하거나 뭐 다른 스타팅 컨디션에서 시작한 디바이스보다 manufacturability도 높았고 figure of merit도 높았는데 이 manufacturability index라는 게 저희가 그냥 arbitrary하게 하나를 define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square root of A over P라고 define을 했거든요. 이제 A가 이제 실리콘 얼만큼의 실리콘 에리아가 있는지, 그 다음에 P가 이제 그 실리콘 섬들과 이제 청크들의 둘레를 이제 나타낸 건데, 이제 그러면 square root of A over P니까 이제 프래그멘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P가 올라가겠죠. 아일랜드들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페리미터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manufacturability가 떨어진다는 그런 상관관계를 성립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square root of A over P라는 그 manufacturability index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한 겁니다. 저 웰랩의 그좀 매니팩처 과정이라는 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어떠한 그 어떤 뭐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뭐 일종의 뭐 결정체 같은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쌓아 올린다는 개념보다 깎아내린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은 그 웨이퍼가 있고 위에 실리콘 옥사이드 산화층이 있거든요. 그 산화층 위에다가 이런 실리콘 스트럭처를, 디바이스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데, 이 산화층 위에다가 실리콘을 먼저 적층을 합니다. 그 다음에 EBL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 실리콘 이 마스크를 위에다가 이제 쏴주는 건데, 이제 그 실리콘 적층된 실리콘 위에 이 디바이스 마스크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리콘 이 디바이스 그걸 그려준 다음에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깎아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다운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3차원 구조체인데, 구조체가 이렇게 약간 층층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리소그래피 과정처럼 그 구멍들을 이제 만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인가요? 한 번에 아니면 다 깎아내리는 거죠, 위에서. 한 번에? 네, 에칭이라고 하거든요. 실리콘을 먼저 적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리지스트라는 거를 위에 또 적층을 해주고, 네. EBL로 이제 포토 리지스트에 패터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SiO2가 있고 Si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패터닝이 된 부분이 잘려나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P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실리콘 이제 디바이스 마스크가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에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비어있는 실리콘이 깎여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2차원적인 과정 하나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3차원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저는 계속 적층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 면으로 끝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 공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실은 반도체도 쌓아 올리잖아요. 회로를.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는 이제 한 번에 한 뭐 번에. 이걸 하고 또 뭐 다른 레이어를 적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플한 이제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저게 전혀 어떤 디지털 회로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관점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그 위에 작품 하나를 그냥 그리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됐습니다. 전에 아마 준호가 전에 설명할 때 좋았던, 이해가 쉬웠던 예시는 약간 달고나, 저희 오징어캐에서 달고나 같은 거 이렇게 깎아내리잖아요. 근데 별 모양이면은 저희가 뭐 이 니들이나 이쑤시개로 되게 깎아내리기 어려워지는데, 네모 모양이면 훨씬 이제 잘라내기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별 모양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에러가 네. 나기 쉽고 그냥 깎아내니까 똑하고 이제 디자인을 떼내고 싶은 느낌. 그런데 저런 패턴을 만들 때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을 계속 만들 수는 없어서 약간씩 달라질 거잖아요. 톨러런스. 예. 사실 그게 가장 좀 큰 바트넥이긴 해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시건 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툴 자체는 20나노 단위까지는 뽑힌다고 이제 스펙은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20나노짜리 뭐 구멍 같은 걸 그려보면은 이제 20나노짜리로 이제 동그랗게 찍히지가 않습니다. 막 25나노일 때도 있고, 이제 뭐 전압에 따라서 뭐 15나노로 찍힐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 디자인을 실제로 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디자인과 100% 동일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얘네들을 실제로 패브리케이션을 했을 때 모양이 살짝씩 바뀌는데, 사실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구멍들이 뭐 상세관섭 이런 거를 굉장히 해주는 역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멍들이 뭐 30나노, 50나노미터 수준으로 막 사이즈나 모양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디바이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 그 올바른 디자인, 라이트 디자인을 뽑는 것과 또 제조 공정상의 수율을 관리하는 거는
뭐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될 수도 있으니. 네,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좀 태클한 거거든요. 그 수율 쪽을.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이런 거를 뽑으려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디바이스 퍼포먼스가 낮아지는 거고. 근데 문제가 디바이스 퍼포먼스가 실제로 팹을 했을 때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생긴 애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는 거죠.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인투이션이 전혀 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뭐 팹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뭐 그냥 다시 돌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 리소스가 낭비가 많이 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풀고 싶었어요, 저희가.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포토닉스가 중요한 거는 제 커뮤니케이션 때문이고 그 포토닉스를 작게 만들고 싶은데 작게 만들다 보니 인버스 디자인을 진행했고 그 인버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어닌투이티브한데 그렇다 보면은 그 어닌투이티브한 거 플러스 이제 공정이 되게 사이클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해결하기 위해 아까 말한 프로틴에서 가지고 온 그 피드백 룩 같은 사이클 어프로치를 써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정리해 주신 게 만약에 디자인과 패브리케이션은 별개의 이야기다. 왜냐면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도 디자인은 너무 이쁘게 나왔지만 공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또 공정 단계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암연구센터에서 그 세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세포에서도 또 다시 비슷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세포로 같은 걸 할 때 이제 중요한 리전 같은 걸 알아내야 돼요. 어떤 것을 어디를 타겟팅 해야 될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주어들은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integrity gradient라는 기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복잡한 디자인이 있는데 어떤 위치가 되게 중요하냐. 이제 보시면 이 빨간색 점들이 패브리케이션을 할 때 저쪽 리전들은 반드시 인간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잘 패브리케이션 해달라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디자인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이쁘게 깎을 수는 없지만은 저쪽 디자인에 대해서는 되게 이쁘게 깎아줘야만 성능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정보가 있으면은 공정 단계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쪽 리전을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부서뜨렸거나 perturb를 시켰을 때 실제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 얻은 매트릭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합쳐본다면 저렇게 빨간색 점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쪽 점들은 이 마지막 F1이나 이 매트릭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역이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 단계에서 저쪽 단계를 무조건 신경을 써줘라는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합치게 되면은 디자인도 사이클화를 시켜서 되게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 릴라이블하게 이제 그 되게 이쁜 디자인을 얻을 수 있고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이미 완성됐던 디자인 플러스 만약에 새로 만든 디자인에 대해서 공정 단계로 넘기기 전에 저쪽 구역에 있는 것들은 되게 신경을 써줘라는 인사이트가 두 가지가 둘 다 프로바이드 된다면 되게 이 공정 프로세스가 빠르고 릴라이블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연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 당연하게 따라다녀야 되는 게 그냥 딥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인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것인가 이 두 맞아요. 개 항상 따라다니는 페어 프로블럼과 비슷한 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보고 이제 어떤 마무리 질의응답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진짜 실제로 이건 저희가 미시건 대학교 팹에서 팹을 한 디먹스고요. 이 IG로 뽑아냈을 때 중요한 픽셀들을 실제 이 패브리케이트된 전자현미경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를 해보니까 이런 핫스팟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뭐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빛을 주파수를 나눠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거는 이런 거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핫스팟들의 어떠한 perturbation을 줘가지고 컨트롤도 이제 안 중요한 곳에도 perturbation을 줘가지고 컨트롤 example도 만들고 그렇게 해봤더니 뭐 실제로 이 중요한 리전에 perturb를 했을 때 디바이스 성능이 훨씬 확연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가 이제 핵심 그거인 겁니다. 이제 공정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ASML이나 이런 회사들이 웨이퍼 같은 거를 이제 뭐 인스펙션을 할 때 웨이퍼를 다 싹 다 스캔을 하잖아요. 이제 디바이스마다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떠한 이 중요한 픽셀의 중요도 같은 거에 대한 휴리스틱이 있으면은 그 중요한 부분만 좀 타겟팅을 해가지고 인스펙션을 잘 한다면 웨이퍼를 전체 다 싹 스캔을 안 해도 그 디바이스 성능이 어느 정도는 뭐 좋을 것이다라는 그게 좀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QC 단계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은 아마 포토닉스가 중요한 건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이 다음 방향에서 이 뭔가 빠르게 스케일링이 되고 패브리케이션도 잘 되려면은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 피드백 룹이 프로틴 분야처럼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이 피드백 룹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포토닉스 공정이 이제 상용화가 되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의 이제 연구 방향인 것 같습니다. 경쟁 연구는 똑같은 분야에 있나요? 사실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은 그냥 일렉트리컬 칩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사실은 산업에 관심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넥스트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직은 하는 회사도 몇 개 없고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랩들도 얼마 없기 때문에 두 분도 힘들게 버클리를 나오셔서 미시간과 MIT로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쟁 현황은 너무 사업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쭤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저는 아카데미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들의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인재 이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 실리콘 포토닉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랩이 일단 한국에도 거의 뭐 열 손가락 안에 뽑고요. 미국에서도 거의 한 많아봤자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랩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이런 AI, ML 같은 메소돌로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연구 같은 것도 거의 저희가 다 선행 연구를 하는 느낌이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쭉 듣다 보면은 얘가 막 ASML에 막 2나노미터나 이런 공정상의 그런 것도 아니고 상업화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의 어떤 상업화 아이디어, 뭐 교수님과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가 하는 이제 포토닉스랑 AI, ML을 합치는 연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포토닉스 하는 사람들은 AI, ML들을 잘 모르시고 이제 AI, ML을 하시는 분들은 포토닉스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선행 연구가 사실 특허로 낼 수 있는 이 기술이거든요. 논문을 하나 쓸 때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새로운 테크, 메소돌로지를 만들 때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미시건 대학교랑 특허를 다 출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하시는 연구가 사실은 저희 ICML 기간 동안, 저는 요새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AI for Science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사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AI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움직이시지 않는 딱 틀에 짜여진 부분, 아까 태아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랑도 비슷한데, 그분들은 바이오 문제는 그냥 항상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결해 왔어 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던 도메인에서 이렇게 쌓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반대편에서는 그 준호님이랑 태아님이 하시다시피 그들은 그 컨벤셔널한 도메인에 계시던 분들은 이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을 스케일리스트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비하해요. 스케일주의자들이다. 네. 위험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저쪽은 LLM에서 배웠던,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뚫어왔던 그 일종의 인투이션, 걔들을 가져와서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아님이랑 준호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소위 스케일주의자. 저는 이제 말씀하신 저 CVAE가 막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되게 가벼운 모델입니다. 맞아요. 가벼운 모델에서도 할 수 있고, 도메인과 AI를 동시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어떤 인투이션을 결합해서 사실 도메인을 하시던 분들은 아예 못 보시는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로우 행잉 프루트로 보이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이 연구를 할 때 제가 처음에 제 준호한테 물어봤던 거는 ML 관점에서 사실 이 모델들이 전혀 복잡하지 않고 되게 쉬운 모델링 기법이다. 저희가 뭐 되게 거창한 GPU를 몇만 대거나 몇백 개 쓴 게 아니라 진짜 몇 대만 돌려도 충분히 학습이 되고 거의 한 30분, 1시간이나 학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안 나왔을까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준호의 교수님도 사실 특이 케이스였어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몇십 년 동안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모르시는 ML 소개를 드렸을 때 되게
제 또래들보다도 엄청 빠르게 억셉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되게 러크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준호님이랑 진호님이랑 태아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그 물리학에서 일어난 일이 20년의 격차를 두고 현실에 사업화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었거든요. 10년, 15년 전에. 근데 이제 그 20년 갭이 이제 4, 5년 갭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디 그 연구실에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개발이 되거나 디스커버리가 일어나면 그 상업화되는 시기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이 AI 모델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줄여주고 있는 일종의 드라이버 같은데 두 분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시뮬레이터를 돌리면 그 아까 그 맥스웰 방정식 솔버가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스케일주의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완벽한 끝난 문제인 거죠. 맞아요. 시간. 시간 문제 하니까 얘를 빨리 상업화하시는 루프를 돌리시고 아마 그 회사도 차리시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준호님이 소개해 주셨을 때 사실은 저는 이 밴드위스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막 전력에 집중하는 것처럼 밴드위스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 당연히 될 거고 이 높아지는 상방은 이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와 필요한 어떤 산업 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네. 원래는 사실 저는 이쪽으로 생각이 많이 없었고 저도 이제 좀 컨벤셔널한 포토닉스였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이상한 이 스위스 치즈 같은 디자인을 태아님한테 보여드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어떻게 프로틴이랑 잘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거죠. 프로틴이랑 포토닉스를 이제 결합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잘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게 된 케이스긴 한데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저희도 사실 놀랍네요. 두 분 사실 이제 박사과정 겨우 시작하셨고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고 이런 시점이고 태아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이 분야에 대한 노출이 된 것도 사실 1년이 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빠르게 축적을 하셨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두 분도 아마 AI, ML의 방법론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텀들만 좀 다른 걸로 저는 계속 느껴졌거든요. 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도메인에 대한 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첫 번째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액션을 하고 요 과정에 이르는 그 기간 걔를 어떻게 찾았는지가 궁금해요. 어쨌든 사실 인공지능 연구만 한 사람이었고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과학에 접목하는 거는 사실 파이프라인은 도메인이 달라서 당연히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비단 뭐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재밌게 농약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신농약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파이프라인이 비슷했고 다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고 어떤 분야를 깊게 좀 이렇게 해보면은 그 파이프라인이 다른 곳에 접목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포토닉스 도메인이 아직도 부족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MIT에 가서는 저는 다른 연구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메인 바이오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랑 같이 그 컬래버레이션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포토닉스 쪽에 맡기면 다 준호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혼자 다 한다는 생각보다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서로 이제 인사이트를 같이 하면서 빨리빨리 주고받으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포토닉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주워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 학부 연구생 때도 버클리 클린랩에 들어가서 패브리케이션도 많이 했었고 이제 미시건 첫 학기에서도 이제 뭐 클린랩에 들어가서 패브리케이션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는 사실 너무나도 이 패브리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업계 종사자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전 무조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필드는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 이런 패브리케이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테마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인버스 디자인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패브리케이션이 굉장히 수율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이 수율을 어떻게 올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태아님이랑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하다가 아 프로틴에서도 뭐 이러한 문제점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interpretable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접목시켜 보면 어떨 것 같냐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한 거라 일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랩메이트들이죠.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이 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에 대한 problem identification을 하는데 도움이 가장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또 어떻게 갖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커넥션을 이 인투이션을 좀 빌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의 전공을 깊게 파는 것보다 여러 개의 게 굉장히 넓기도 해야 되고 그 넓은 영역에서 몇 개는 하나만 깊은 게 아니라 한 세네 개 혹은 네다섯 개 정도는 어느 정도는 깊게 좀 파야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AI와 ML, 머신러닝의 방법론과 이렇게 잘 결합을 하면 이 문제들이 휙휙 풀리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관찰들을 저도 요새 많이 하게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진원님 마지막으로 어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토픽이고 미래에는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공식처럼 짧은 거리는 구리로 하고 뭐 미터가 몇 미터 이상 되는 거리는 광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공식화돼 있는데 광이 이제 점점 더 가까운 거리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는데 뒤로 가면서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딥러닝 한참 열심히 공부할 때 했던 이런 컨디셔널 그 VA 같은 것들도 사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봤던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인티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위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일단 그 태아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이오에서 이게 실제로 쓰였고 그걸 보고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에도 이걸 적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되게 저도 토픽을 아주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AI가 굉장히 좋은 도구구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잘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고 그 시절에 우리가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웍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다른 것들도 많이 접목해 보시면은 더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나 CVA 같은 모델들을 툴로 쓰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연구와 태아님이랑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포토닉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거든요. 서킷 자체를 에이전트한테 설계를 시키는 연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 에이전트 이런 게 뜨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투이션대로 설계를 하지 말고 그냥 에이전트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포토닉스 회로 같은 거를 설계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저희가 만든 이 Integrated Gradient랑 CVA 이런 프레임워크를 에이전트한테 툴로 주고 그 에이전트한테 오케이 이런 툴을 써가지고 너가 한번 광회로를 직접 만들어봐 라고 하는 연구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에이전트 쪽으로도 요즘에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광의로 확장해 보면 진짜 요새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냥 컴퓨터를 투입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unknown 섹터를 그냥 찾는 거 뭔가 인벤션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투입해서 서치하는 걸로 전환하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틀이 잘 잡히신 분들은 빨리빨리 결과를 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포토닉스와 이런 문제를 찍으신 것처럼 그냥 모델한테 밑바닥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도메인에 대한 큰 방향성이나 인사이트나 그런 목적성을 좀 잘 세팅을 해줘야 그 서치도 성공하거든요. 목적을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인텐션이라고 누구는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will 파워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테이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좀 가이드하며 일은 AI가 하고 그걸 묶어서 그냥 as one, we are one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연구 그다음에 뭐 프로덕트 개발 서비스 않나 방법론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저희가 그런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좋은 예제라서 많은 러닝이 됐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되게 많이 했던 고민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 코딩도 너무 잘하고 수학도 저보다 훨씬 잘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내 역할이 뭐지? 5년 뒤에 내가 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메인이나 문제 데피니션 그런 건 진짜 아직 사람이 되게 잘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한다면은 좀 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서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긴 시간을 썼고요. 두 분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레스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또 두 분이 이제 또 한국인이시니까 한국에도 이러한 선진의 지식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